SD 바이오 센서 2021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병행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연결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아래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 배속으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SD 바이오에 대한 최근 기사는 SD 바이오가 M&A 기대의 상승세다. 7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왔고, 미 체외 진단업체 인수 계획이고 국내 코로나 재확산도 호재다. 이런 내용이었고요. 또 미 메리디안 인수 호평 속 6% 강세. 6%가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7월 11일자 이데일리 뉴스였습니다.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4월 25일자 조선비지에서는 진단키트로 3조 번 SD 바이오 센서 바이오 M&A 부동산 큰손 등급 이런 제목으로 또 그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. 매출 급증하면 세금 늘어 묻지마 투자 우려. 조금 이렇게 그 어떤 말하자면 분석 기사 같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분석 내용을 조금 언급했다는 게 다른 언론사하고 차별화된 조선비지의 뉴스 보도인 것 같습니다. 시가는 46,9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55,900원에서 9,000원이 하락을 했는데요. 시가총액이 한 9천억 날라갔고, 또 ESG 기업 가치로는 1조 3천억이 날라갔습니다. 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그게 어느 시점 대비 6% 올랐다 이런 식으로 좀 전제 조건을 요런데 좀 깔면 좋겠어요. 그게 뭐 어떤 기준선도 없이 그냥 6% 강세 뭐 이런 식은 좀 곤란한 뉴스 보도 자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2년도 2월 달에는 뭐 거의 8만원 선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. 최고가를 때린 게. 그럼으로써 좀 어떤 기간을 두고서 얘기해야지 어느 쪽에서 6% 강세냐 이런 거는 조금 선정적인 그런 뉴스 자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스르프 손익 분석 내용에 와서 먼저 위와 같은 화두로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. 2021년도 1분기 퀀텀 TOE 생산성이 아이고 죄송합니다. 매우 높은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분석구에 어떤 그런 질문 화두를 던져보게 됩니다. 왜 그러냐 그러면 전 분기의 생산성이라는 게 5.2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조업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거죠. 이런 건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반 정도 2.71로 떨어졌습니다만은 2.71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 SD 바이오 센서는 지금 뭐 녹아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어쨌든 매출이 1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.9% 15%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.1%가 거꾸로 감소했습니다.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스르프 회계는 손익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모양이다 라고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스르프율은 7.2%가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무려 147.6%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
매출이 15%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이게 한 10배 가까이 운영비용을 제대로 쓴 거냐, 낭비한 거냐, 이렇게 급격히 변동이 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판매 관리비 1% 오른 건 좋지만은 그 현장 가공비가 174% 올랐다는 거죠. 증가했다는 거죠. 그 결과적으로 그 영업이익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. 크게 그 증감이 없어요.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04억 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,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날짜 그 조선비즈 그 또 이인하 기자분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. 내부 회계 관리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, 여기에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원이 내부 회계 관리 의무화하자 횡령배임 40% 줄었다는 것을 발표해서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.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무슨 인증을 하는 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인증 제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심포지움에 횡령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. 뭐 이런 그 상황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좀 더 강화되고, 또 어떤 그 잘 그 한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인데, 내부 고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한 건지 아닌지 저희 그 조직 출신 입장에서는 좀 이건 그 선악을 가리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내부 고발이라는 게. 저는 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. 어쨌든 그 10억, 그 최고 한도 10억 보상금이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있고, 그런데,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뭐 작은 기업입니다만은, 그 통제 용역을 제가 이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한 2년 정도 해 줬었는데,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재고 관리 흐름을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경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재고를 말하자면은 공시할 때 기초재고 얼마 있었고, 원재료라고 한다면 원재료 매입 얼마 했고, 그 다음에 생산에 얼마 투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액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출고계를 타기정 대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좀 보고해야 되지 않겠냐. 그런 얘기인데, 제 생각에는 이것만 잘해도 50%는 이제 먹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제조업에서는 재고 관리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매출 채권과 그 매입 채무에 대한 그 영업으로부터 발생된 채권 채무도 그 투명성 검증은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. 나머지 그 무슨 재무 부분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, 비유동자산 투자 이런 거는 회사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손익 내용을 검증할 때는 이제 주로 그런 것은 접근을 좀 안 하고 있죠. 뭐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분석을 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.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1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뭐 좀 감소를 한 적이 있고요. 그래서 기업은 재고자산 명세를 비유동자산의 명세와 같은 재고 흐름으로 공시할 날은 곧 닥칠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. 현재도 그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
기초가 얼마 있었는데 이 증가가 얼마 했고 그다음에 처분은 얼마 했고 그 감가상각비 얼마 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 유형자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 공시를 하는데 왜 재고만 유독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만 그 공시를 이런 식으로 하냐,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B에 그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회사는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앞서 그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은 미착분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미착분 같은 게 과연 매출원가에 들어가야 될 만한 성격이냐? 사실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이 합리적인 그 범위인데 일반적으로 자기네들 편하자고 이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에 전체 재고자산의 매입액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는 자기네들은 같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문제는 주장하겠지만은 문제는 이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. 그 다음에 뭐 요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. 그런데 이 회사는 그 MC하고 OE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하고 합이 돼야 되는데 전분기에 보면은 이 합의 금액이 틀립니다.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를 한다는 게 급작히 이 퀀텀 상승을 한 그런 기업이라서 그런지 내부 어떤 관리 역량의 부족인지 몰라도 뻗어시 또 공인회계에서 감사도 받았을 텐데 이렇게 틀린 금액을 32억 4,400만 원이나 됩니다.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비가 2,946억 원이나 집행돼 전년도 매출은 15% 정도뿐이 증가를 안 했죠. 그런데 174.6%나 증가를 했습니다.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.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가공 비율이 무려 40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이거는 거꾸로 그 원재료비가 과연 19.2%가 하락을 했느냐? 그건 아닐 것 같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돈을 번다고 돈을 어디다가 펑펑 쓴 거 아니냐 하는 그 우선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재고자산 매입액이 이제 그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 초속 비성분 재고자산 매입액이 4,665억 원 하셨는데 원재료 현황의 원재료 매입액이 4,637억 원입니다. 그 차이가 27억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니까 원재료 외에 저장품 뭐 이런 거 같다라고 좀 해석은 해줄 수는 있어요.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. 된 부분이 있어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P는 그 원가 회계 비성분 기준으로 그 산출된 내용이고요. 금액이고, Q는 Q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에서 그 재고자산 증감 명세를 가감해 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차이가 24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.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2단계 검증에서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그 제외 추가로 그 또 빼주더라도 120 몇 억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현재 규모에 비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재고자산부터 좀 많이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 점 하나하고
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61억 원이나 나갔는데 전년도에 한 3억 원뿐이 안 나갔거든요. 무려 그 인건비가 511%나 이렇게 급격히 뛸 수가 있느냐. 아마 고임금, 높은 고임금 인재들이 대거 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. 직원 수가 326명에서 521명, 195명이 증가했는데, 분기 평균 임금이 5천억이면은, 이게 일반 소기업 뭐 한 3, 4천 하는 데보다도 분기에 5천이면은 연간 2억 원대를 받는 기업이 되거든요. 과연 이렇게 4배를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? 이런 비교표를 보면은 아무리 녹아나는 회사라 그래도 검증, 진단 키트라는 게 무슨 대단한 노하우고 아주 초첨단 기술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이게 돈 번다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좀 돈을 어디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드라마를 쓰게 만드는 이런 비교가 된다 이거죠. 외주비만 봐도 그렇습니다. 이게 한 6,900억, 694억 작년에 나갔는데 분기에 2,330억이 나갔다. 7이라고 하면 7321.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급격히 뛸 수 있냐. 매출은 15%뿐이 안 늘었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부터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아 떨어집니다. 이런 걸 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제가 과한 의견일까요?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하자면은 이제 그 상반기 그 결산 공시가 한 20일 내에 8월 15일까지는 모든 기업, 상장 기업들이 공시할 예정이지만 말하자면은 모니터링하고 주시할 만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2분기에 어떤 변화를 또 겪었을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PQ 총재 비용에도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와서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산과 그 다음에 회사의 변동 기준 이 범위가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차감해 줘도 최종적으로 122억 원의 차이 있고 전년도는 35억 원 차이가 납니다. 이거 자체가 2단계가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는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여기서부터 세울 수밖에 없겠다. 매출 원가를 줄여서 122억 원만큼 줄여서 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. 영업이 그렇게 퀀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겠냐 그러면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닌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관리력에 대한 내부 관리력에 대한 뭔가 문제가 좀 분명히 있는 회사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현금 흐름표 기준 뭐 1분기는 맞는데 전년도는 요 2단계 차이만큼 똑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어딘가 잘못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뭔지는 전혀 추적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1단계, 2단계, 3단계 다 거치더라도 언클리어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픈율은 크게 증가를 했죠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에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웁니다. 근데 손익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성분 내용을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한 거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. 느낌이 오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추론이 맞게 떨어집니다. 이걸 반증하려고 그러면은.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인상이 또 데이터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.
스루프 손익률과 비성분 재료비를 볼 때 원재료 가격 인하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, 이거로 봐서는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. 문제는 이 SD 바이오 센서가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추이가 영업 기밀로서 알려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. 너희들이 무슨 국가 방위 산업이냐, 뭐 그런 얘기죠. 진단 키트인데 아마 이렇게 녹아나면은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또 경쟁 업체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이게 무슨 독과점 납품식으로 뭐 정부하고 수의 계약을 했는지 질병관리청한테 이게 뭐 정치적인 노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, 정치력이나 이런 외부 압력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소설을 써보게 되는 거죠. 드라마를 좀 쓸 수 있다 이거죠. 이게 좀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드라마가 인기니까 그런 드라마를 좀 이렇게 창작하게 만들고 있어요. 뭐 나머지 것들이 그래서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. 매출 채권 회전율이 이게 팍 떨어졌죠. 5.7회전이었는데 어떻게 1.5회전뿐이 안 되냐 이게요.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이렇게 느려질 수가 있냐. 현금은 지금 왕창 돈을 벌어서 있을 텐데 이런 급격한 차이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이제 단가라든지 말하자면 판매량 이런 거가 향후에는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이, 매출이 우리 일반 외부인들은 매출액이라는 금액만 알게 되는데 그 매출액이라는 것은 사실 제품 가지수의 이 가격과 제품 가지수별 판매량의 총합이거든요. 요거를 수학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마 저도 어디서 컨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수학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좀 맞을 겁니다. 매입액도 마찬가지죠. 요거 R은 레비뉴의 수익의 약자로 쓴 거고, 매입액은 퍼처스, 구매, 이거의 약자로 쓴 겁니다. 요거 PQ는 단가, 프라이스라는 의미로 했고, 수량 곱하기 단가, 요게 수량이죠. 요게 단가고, 단가 곱하기 수량, 퀀티티, 요거 약자로 썼습니다. 매출액에는 대문자로 했고 매입액에는 소문자로 했습니다. 이런 결과기 때문에 이 단가 추이 요 정도 하나 못 알려주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. 이 판매량은 안 알려도 좋지만 이게 나중에 두 개 다 아마 까발려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. 그리고 수금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게 획기적인 어떤 매출 향상에 의해 가지고 아직 수금이 3개월 동안에 1.5회전 했다고 그러면 한 달 반 만에 수금한다는 얘기고, 작년에는 없어서 못 팔았는지 선입금 주고 팔았는지 3개월에 5.7회전을 했으니까 선입금 장사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선납하고 나중에 후불로 받는 식으로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게 이런 급격한 변화는 뭔가 영업에 이상한 게 아니고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현금 재무지표는 어떤 필수이죠. 현금 요소라는 게.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,500억 원대가 투자가 됐습니다.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 어디에 투자됐는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정속기업 비율 4.4%,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,40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수익률은 25.3%, 매우 참 부러울 정도로 높은 수익률들을 내고 있어요. 이거면은 뭐 이거만 하나 가지고도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소지는 된다고 봅니다. 채권자한테 1,708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제 이자 부채는 없어졌습니다. 전분기까지는 7.2% 있는데 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돈을 차입할 필요가 없겠죠.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익배당 성격인데 ROE 4.9%입니다. 전년도
기는 1.9%인데 완전 돈잔치를 벌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5,770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57.0%로 보통 50%의 3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그 53.6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주로 그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. 1,051억 원인데요. 유형자산의 증설과 직원 수가 195명이 증가했습니다.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을 예상하면 5조 6천원 정도 예상이 되고, 이 경우 재고가 30% 오른다고 그렇게 봤을 때 5조 6천억 정도 할 거다, 그렇게 이제 추산이 됩니다. 이거를 어떤 B2B 단품 거래라고 한다면, 예를 들어서 그 질병관리청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560만 원 단일 견적권인데 우수리 떼고 56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목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으니까 좋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0%만 매출을 더 증가를 해보자,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이 또 10%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. 이때 이제 재고는 10%뿐이 이제 증가를 안 한다,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그 270만 원,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 내에서 얘기하면 2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스르프 쪽에서 매출제 대비 원재료 연동형으로 봤을 때는 5조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. 손익분기적 함수로도 그 5조 한 3천억. 이게 이제 스르프 쪽에서는 이제 타당한 예측액이 되겠고요. 그러면은 이 스르프상으로는 부풀림 없이 537만 7천 원짜리 이렇게 한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, 양심상. 그러면 이제 530만 원에 계약이 되면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, 원가회계 계약액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도 충분히 2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다. 여기에 스르픈율,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더 안 올리고 재고 회전율만 15회전까지만 성공을 한다면 아마 수요가 더 늘어서 재고 회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출이 13.2% 증가해 가지고 2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고 회전율을 1회전만 증가시키는 노력은 필수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